네, 2024년 8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광복회를 중심으로 한 반일 세력은 북한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주사파, 친북 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다. 친북에 이용당하는 반일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싫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업적은 누려야겠다라는 겁니다. 싫어하면 다 싫어하지. 요거 빼고 저거는 해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아주 궤변이 숨어있는 것을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의 공통점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길을 해낸 사람들이죠. 이 그 길을 한 세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일만 외치고 소리만 질렀던 순수 반일 세력,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공산 세력, 친북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그 길을 한 세력을 비난합니다. 이제 와서는 이 반일 세력들이 친북주의자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오늘 고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한 세력이 일본을 따라잡고 이제 통일을 하자고 하는 세력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박정희의 딸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이와 비슷한 길을 걸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탄핵당했기 때문에 이 반일 세력, 친북 세력 연합은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같은 길로 매다 꽂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통일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구도를 읽어내야만 지금의 이 논란을 이렇구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각근 전술이라는 걸 아시죠? 이북에서 쉽게 설명하는 대한민국 와해 공작 전술이죠. 갓을 쓰면은 이거는 이제 해방 직후 6.25 직후에 이제 그때 상황에서 맞춰 나온 설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남자들이 사회생활 한다. 아주 봉건적일 때니까 나가면 갓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갓을 쓰게 되면 각근이 이 귀 밑으로 좌우에서 오죠. 턱 밑에서 묶어가는데 이 끈 중에 하나를 끊어버리면 갓을 못 매죠. 갓은 머리 위에 달랑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자는 푹 눌러 쓰지만 날아가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갓은 미국과의 연대, 일본과의 연대 두 개의 끈으로 연결되는 거다. 근데 미국과는 6.25 전쟁을 같이 치렀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끊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일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를 식민 지배한 바가 있으니까 끊어내기 좋다. 일본과 같이 가지 못하도록 끊어내면은 갓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라는 게 각군 전술입니다. 지금 그것이 다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근을 왜 끊으려고 하느냐? 이건 쉽게 얘기하면요. 6.25 전쟁 때 우리가 거의 죽을 뻔했죠. 공산 세력한테. 그때 이제 미국이 유엔군을 끌고 들어와서 막아줬습니다. 미국이 유엔을 끌고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에 있었죠.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근데 지금도 일본에는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있어서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는 후방기지입니다. 요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게 각근 전술이다라고 보시면 지금 이 벌어지는 이 반일 세력들의 준동, 친북과 연대한 이들의 준동을 보려면 국제정치를 포함해서 국내정치 폭넓게 봐야 됩니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하나만 보게 되면 아주 저들의 전술에 말려듭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김영석 교수를 임명했다가 따로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게 된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그런 독립기념관에 뉴라이트로 보이는 김영석 씨를 관장에 임명한다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났다. 독립기념관을 누가 더럽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이던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으로 올라가면 전혀 다른 상황이 발견됩니다. 이 독립기념관을 누가 만들었느냐? 전두환 정권이 만들었어요. 이 전두환 정권이 독립기념관 만든다고 할 때 지금 반일을 외치는 세력 전부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상당수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자들이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누구누구는 오면 안 된다 하고 자기네 것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두환 정권 거였는데. 이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2.12 사건을 가지고 서울의 봄이란 영화는 완전히 소설을 만들었죠. 엉터리죠. 제가 12.12 사건은 박정희 시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최규하, 정승화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먼저 최규하 대통령 대행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정승화는 너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고 이상하잖아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승화가 응하지 않고 하다가 터졌다. 그래서 무력이 서로 동원해서 충돌하다가 정승화가 지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정승화 전두환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쿠데타로 풀어간 게 서울의 봄이고 지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엉터리라는 건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가 부닥친 첫 번째 문제는 박정희가 과도한 투자를 해서 IMF 국제 외환위기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었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었어요. 이 돈을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의 위협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두환 대통령이 주미대사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유병현 씨를 임명하고 그 유병현 씨를 임무를 줍니다. 자기 선배이긴 하지만 막 대통령이 취임한 레이건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레이건을 만나죠. 참 수완이 좋아요.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초청하는 외국 대통령에 대해서 쫓아가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입니다. 지금 북한, 소련, 그 다음에 중공의 위협이 큰데 대한민국이 제일 앞에서 막고 있다. 근데 박 대통령이 돌아가서 우리 경제는 엉망이고 지금 우린 나라 돈도 없다. 근데 미국도 지금 소련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켜주고 우리가 전방에서 북한하고 소련, 중공을 지켜주는데 일본은 국방비도 거의 안 쓰고 지금 그때 일본 경제가 진짜 좋았어요. 일본이 세계 넘버2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느냐. 일본이 좀 돈 좀 내게 하자. 특히 우리가 돈이 없으니 우리한테 한 돈을 주면은 우리 경제 일으키고 그 돈으로 미국 무기 사가지고 우리 방위하고 그럼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면 더 잘 지키고 미국도 좋은 거 아니냐 설득하니까 레이건, 슐츠 뭐 이런 사람들이 오케이, very good idea 그래갖고 이게 성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신영 외무부 장관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도 이제 미국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노신영 장관이 이렇게 내미니까 돈의 액수가 100억 달러. 너무 일본도 놀랬죠. 한 10억 달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일본 제가 그거 노신영 씨 선생하고 그때 인터뷰하면서 그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일본 그 양반이 이렇게 보더니 그래도 공식 문서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이래 보더니 몇 번 보더니 그랬다 그럽니다. 한국 측 문서에 오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도 놀랬대요. 오자가 있습니까? 뭐 그때는 한문을 쓸 때니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봤더니 뭐죠? 그랬더니 0이 하나 더 붙은 것 같다고. 10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 잘못 쓴 거 아니냐고. 그래서 100억 달러 맞다고. 근데 이때 노신영 장관을 보낼 때 전두환 대통령이 노신영 씨가 더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든 이걸 성공시키고 오시라고. 못하면 못 오신다고. 노 장관도 이걸 하기 위해서 기를 쓰죠. 그 일본 측에서 당황해요. 그래서 좀 상의해보겠다고 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60억 달러인가를 받기로 합의가 됩니다. 이 돈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하고 나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국교 정상을 맺고 이미 일본은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이 우리를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을 우리랑 안 싸운다는 게 인정한 나라예요. 우리 독립을 인정한 나라인데 다시 기본조약을 맺고 그리고 야 너 옛날에 우리 병 앞에 쓰니 돈 내놔 그럽니다. 일본은 야 내가 강제로 모은 게 아니라 니네 주권자인 순종이 사인하고 한 거지 내가 뭐 쳐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 논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못 주겠다는 거죠. 배상금은 쳐들어갔을 때 당한 쪽에서 나중에 받는 건데 이겨야 받는 거죠. 지면 그것도 못 받는 건데. 전쟁 배상금 명목은 안 된다 그래갖고 갑론을박하다가 우리 측에서는 청구권 자금이란 제2의 용어를 만들어내서 받고 일본 측에서는 특별한 명칭이 없는데 일본의 한 정치인은 독립 축하 자금이란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청구권 자금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정리된 배상금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줘야 되니까 청구권 자금은 우리가 요구해서 근데 우린 그냥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대 이런 사람들이 일본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저축한 돈을 못 받았거든. 마지막 봉급도 못 받고. 그건 우리가 달랠 수 있는 거니까 청구권 자금이다 그래서 받아온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차관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여기에 자기들 또 많은 땅을 샀었어요. 기업도 있고. 근데 그건 다 못 가지고 들어갔거든. 걔네들 또 우리한테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일 청구권, 대한 청구권이 서로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일본은 대일 청구권, 대한 청구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그 반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 대통령이 그것까지 해내면서 받아냅니다. 그럴 때 경제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박 대통령 18년 동안 잘 오다가 박정희 사후에 위기를 맞았을 때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가서 또 돈 내놔 하는데 논리가 야 일본 너희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안보 다 막아주니까 좀 차관 좀 내놔. 그때는 이제 빌려달라는 거죠. 이 돈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당 세력들이 뭐 친일 정권이다 비난이 나오고요. 시끄러워요. 근데 그걸 뭘로 비난을 하는가 하면 그때 일본 국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를 뭘 왜곡했다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일어납니다. 독도 문제였던가 제가 좀 자신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 가만히 있는 전두환 정권은 친일 정권이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아직 협상이 안 돼서 안 들어오고 한국 경제는 어렵고 안보도 어렵고 전두환 정권도 힘든 상태에서 우리는 목표는 일본을 반일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이기는 거다라고 그 길을 외치면서 일본과 다르다는 나라를 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 건설을 추진합니다. 82년도에. 그러니까 또 요게 명분용이다 하고 비난이 엄청 많았는데 근데 전두환 정권은 이걸 국민성금을 하고 국민성금을 걷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할 때 일본으로부터 40억 차관을 받는 게 성사가 됩니다. 이러면서 전두환 정권이 기회를 잡죠. 독립기념관 지으면서 40억 달러가 들어오니까 이거 갖고 뭐 할까? 이때쯤에 또 했던 게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40억 달러 갖고 정부가 특정 기업 주게 되면 시비가 일잖아요. 박 대통령 때는 막 무슨 비료공장, 포스코 막 이런 기업들을 키웠지만은 전두환은 그렇게 안 하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고 하려면 길이 뚫리고 통신이 잘 되고 발전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전기값이 세. 그런 걸 짓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 그때 이번 홍수에 물난리 없었죠. 비 오래 많이 왔잖아요. 7월에. 한강폭을 확 넓히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올림픽 도로 강변도로 하는 그거를 엄청난 두께의 뚝을 쌓고 거기다 지금 4차선인가요? 왕복 8차선인가요? 그 도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다가는 거대한 하수도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때 다 썩은 물이었거든. 그 썩은 물들을 글로 끌고 와서 다 그걸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지금 한강이 확 바뀐 거죠. 도로가 생기니까 기업들 하기 좋아지고. 이러한 40억 달러를 글로 집어넣고 하면서 서울이 확 바뀌고 그리고 막 도로 닦기 시작하고 뭐 하고 더 많이 했던 건 노태우 때 더 많이 하지만 그땐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의 IT 강국인데 그때 저 기억납니다. 우리 집 전화가 없었는데 전화 있으면 부잣집이었어요. 유선 전화. 그만큼 전화를 하나 만드는 게 집에 들어오는 게 어려웠는데 전전자 교환 기획하는 KNTDS인가 그거를 개발하는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애트리에서. 그러면서 지금 모든 집이 지금은 넘어서서 깐난애기 빼고 다 핸드폰 다 들고 있죠. 이런 세상을 만든 겁니다. SOC를 팍 뚫어준 거죠. 이때 전두환 정권이 이걸 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늘 적자에서 흑자 경제로 지금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두환이 만들었어요. 그때 한 것 중에 하나가 독립기념관인데 이 전두환이 일본을 따라잡자고 일본 돈을 끌고 와서 쫙 했을 때 굉장히 비난했던 게 독립기념관입니다. 아 저거 뭐 친일 소리 안 들라고 지은 거다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일하는 세력이 물론 좌파들까지도 독립기념관은 무슨 뭐 우리의 성지처럼 우기고 있어. 웃기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서울 서초동에 가면은 예술의 전당 있죠. 지금 거기서 예술의 전당 저는 뭐 예술 쪽은 약해서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고 거기에 한예종도 있고 뭐 다 있죠. 아주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은 거기도 굉장히 좋지만 그거는 그 건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돼 있는데 여기는 아까 한예종이라는 학교도 있고 하여간 뭐 음악 미술 다 즐길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아트 센터죠.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전두환 정권이 만들었어요. 전두환 욕하는 사람들 중에 예술의 전당 지어져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알기는 알지만 말은 안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고 전두환 욕만 합니다. 굳이 전두환을 욕하면서 하는 말이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다가오니까 문화 공간이 부족해서 급히 만들었다 그러는데, 급히 만들었든 어쨌든 가서 보시면요, 예술의 전당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전두환 칭찬 안 해, 빨갱이 자식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청구권자 받아가지고 기틀 만들고 전두환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45년 패망하고 난 다음에 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하면서 드디어 미 군정을 끝내고 독립하죠. 독립하게 되면 저자들이 독도를 가져갈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 일본인 독립하기 한 달 전인가 그 유명한 평화선 이승만 라인을 그어서 독도는 대한민국 거야 하고 딱 선포한 게 이승만입니다. 지금 평화선을 이승만이 그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해. 이 반일파리하고 친북주의자들. 그러면서 평화선은 지켜야 된다. 독도를 내주는 게 이승만 계열을 따라가는 보수 세력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싫지만 그 업적은 그들이 했다는 걸 모르고 누리겠다고 하는 게 친북 세력이고 그 친북에 이용당하는 반일 세력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공부한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반일 노선만 갔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일본을 앞설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들었는데,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이 노선을 따라온 사람들은 일본 GDP를 따라잡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끄러워서 다시 친북으로 떠들 수 없으니까 반일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반일 내걸면 또 우리 순진한 국민들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반일을 꺼낸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저는 지금 사태라고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광복회를 만들어준 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요, 국가 유공자를 우대한다는 개념을 갖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45년 해방되고 48년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독립운동 했다고 하는 사람들, 임정이라든지 또는 좌파들, 이런 사람이 다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치에 참여해서 너도 나도 뭐 한 자리 하겠다고 싸움 벌어졌습니다. 김구도 그렇고 여운형도 그렇고 뭐 무력 투쟁을 했던 박헌영이도 그렇고 인천 김성수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그 경쟁에서 결론적으로 이승만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독립운동 했다고 존경은 했지만 국가에서 무슨 연금을 준다, 보훈을 한다는 건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48년 정부 만들어서 3년을 가다가 50년의 전쟁이 북한이 터지죠. 3년 동안 전쟁하면서 그때 우리가 서울 수복 전쟁을 할 때, 인천 상륙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막 쫓겨 들어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죽었으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서울 수복할 때 한강에서 많이 죽습니다. 그때 이 죽은 병사들을 시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가 바로 그거, 현충원이 그거예요. 그게 원래 북종의 정식 부인은 비죠. 왕비.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첩이지. 첩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 다음 부인이 빈이죠. 창빈안 씨입니다. 창빈안 씨의 무덤이었어요. 그게 이제 한강 전투안에서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 이씨 왕가들의 그 무덤은 재산이 전부 다 국유화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빈안 씨 무덤은 국유지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은 매장을 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현충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25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경찰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거치면서 이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을 지원하자 해서 원호제도가 처음 생깁니다. 전몰 군경, 유족, 상위 군경에 대한 원호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 건국, 대한민국을 독립하는데 한 사람은 고마워했지만 뭔가 이렇게 원호제도라는 게 없었는데 62년도, 61년도에 박정희가 쿠데타해서 군사혁명하고 난 다음에 62년도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제도를 만들어서 원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훈장을 주고 하는데, 제가 참고로 지금 대한민국 훈장 제도에는요, 건국 훈장이 있고 국민훈장이 있고 무공훈장은 전쟁터 가서 공을 세워야 돼. 근정훈장,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면 주죠. 보국훈장, 나라를 지키는데 군인으로서 별 달면 보국훈장 줍니다. 수교훈장, 외교 잘하면 주고, 산업훈장, 뭔지 알겠죠?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훈장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줄 수 있는데 건국훈장은요, 이제는 주기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그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벌써 우리가 48년 정부 세우고 80년 다 돼가니까 생존자가 없기 때문에 건국훈장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데, 건국훈장에서 제1등급은 대한민국장, 2등급은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돼 있는데, 박정희 때 비로소 건국훈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부 세우는데 공 세운 사람들을 쭉 찾아서 이 훈장을 줍니다. 그때 대한민국장을 받았던 사람이 1번 이승만, 그 다음에 이시영, 김구,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신익희, 손병희 등등등등 이렇게 줍니다. 대한민국 독립에 어쨌든 기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장인가에서 인천 김성수가 들어가고 뭐 그럴 겁니다. 자, 이러한 대한민국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게 누구가 있어요? 그게 친북 공산 세력이죠. 그 자들이 그걸 바로 드러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 공이 있는 사람들이 친일 세력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948년도 우리가 7월 달에 재헌절에서 헌법을 만들죠. 재헌헌법을 만듭니다. 이때도 우리가 막 해방, 건국할 때였으니까 이 일본에 부역한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은 죄는 그 후에 만든 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나라를 만들었지만 대일항쟁기 때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때 만들어갖고 옛날 행위를 처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재헌헌법에는 예외로 45년 이전에 일제 협력한 자들은 처벌한다라는, 예외적으로 한다는 소급입법 허가, 단, 그 반일 행위에 대해서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반민특위입니다. 근데 반민특위를 누가 이용하는가 하면, 그때 우리가 분단으로 가는 상황에서 북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건국을 만든 세력들을 침입하러 모는 공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민특위에 공산주의자가 있어서 반민특위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6.25 전에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세력에 그들을 잡으니까 이승만이가 친일파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62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이 건국에 공이 있는 분들을 훈장을 주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쭉 발전시키죠. 그리고 65년도에는 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위해서 모임을, 광복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광복회는 항상 보수랑 같이 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점점 박정희 전두환 발전을 해가니까 이제 공산 세력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자들은 친일파야, 이걸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세력들이 특히 노무현 때부터 친일 무슨 명단 만들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나와요. 그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누군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 만들면서 첫 번째로 박정희를 막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그때 그 자들이 일본군에서 장교를 했거나 뭘 다 걸었는데 박정희가 특이하게 일본군 장교는 안 했어. 일본 육사만 나왔지. 만주 군관학교 있다 일본 육사 잠깐 유학한 거밖에 없지. 일본군은 아니었고 만주군이었고, 계급도 만주군에서 중위로 끝났거든. 그러니까 박정희는 못 잡습니다. 이승만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누굴 잡는가 하면은 대통령장을 받았던 인천 김성수를 잡습니다. 인천 김성수는 자기 동생 김현수 선생하고, 그분이 이제 삼양사를 창립해서, 그분은 동생은 사업을 하고 형은 고려대학교 하고 동아일보를 하는 문화사업을 하면서 대일항쟁기 때 조선을 지켜냈는데, 그 형제를 친일파로 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천 김성수한테 수여됐던 건국우정 대통령장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몰고 역사기들이 친일파로 남겨버려요. 그리고 삼양사의 김영수 씨도 아마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재인 정권 때 와서 우리가 아무리 건국의 공이 있더라도 공산주의자가 된 자들은 인정 안 했는데, 홍범도라고 하는 사람을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장을 주나? 보자. 아, 맞네. 유관순 뭐 이런 급으로 같이 줍니다. 홍범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거는 자유시 참변 때 대한민국 독립운동 세력을 몰살하도록 길을 열어줬고, 그 공으로 소련군 대위가 됐죠. 그때 노무현 세력, 문재인 세력이 걸었던 게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했으면 좌파 우파를 가리지 말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산 세력이, 친북 세력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친북하고 반일 세력이 연합이 되는 거죠. 그 문재인 정권 때 독립기념관장 김원홍 씨인가요? 그 사람은 자기 조상, 자기 부모 독립운동권도 조작한 걸로 거의 확실하죠. 그렇게 수상한 자를 광복회장에 앉혀갖고 친북 세력과 내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제가 박근혜를 극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박근혜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거 제가 옛날에 주간동화에 썼던 기사가 제일 저는 잘 썼다, 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썼는데, 반일로 반북 세력 누른다, 뭐 이런 2019년도 1월 달에 쓴 기사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예요. 박근혜란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가 계속 친일 시비가 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거리를 둘 것이다. 그때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문제를 일본에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뭐라 이렇게 계속 일본하고 각을 세우다가 나중에 안보가 다급해지니까 일본도 많이 양보해서 위안부 합의도 하고 지소미아도 맺고 결국은 이제 그게 약점이 돼갖고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처음에는 반일처럼 쭉 가다가 지소미아 맺고 위안부 합의하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까지 하니까 중국이 발끈하고 친북 세력이 공산 세력이 일어나면서 최순실 게이트니 뭐니 터트리면서 탄핵당했다 이겁니다. 박근혜가 이 아버지의 친일을 너무 두려워해서 정정당당하게 못 가다가 결국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가고 오히려 중국하고 가까이 가다가 한 방에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친북 반일파리들은 윤석열을 글러 모으는 거예요. 이번에 전현희라고 하는 그전에 뭐였지? 권익위원회에 있던 그 사람이 김건희를 살인자라 그랬죠. 김건희 여사를. 권익위에 있는 국장이 자살한 걸로 보이는데 숨졌다고 하면서 야, 그거 심각한 명예훼손 아니에요? 살인자라고 하면 직접 죽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 공간을 저자들이 만든 거야. 왜? 반일, 친일 세력이니까. 근데 요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 경제가 충분히 컸고 해서 일본하고 대등해졌으니 이제 북한을 잡고 통일로 가자 이런 얘기하는 순간에 팍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든 박근혜 정부를 극복하고 그 이상으로 나가야 돼요. 자, 이 그 일을 한 세력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반일 세력들이 친북 세력하고 연결돼서 준동을 하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싫지만 그들이 만든 거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포스코 이런 건 다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들이 나눠먹기 위해서 생쇼를 했던 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남발을 했죠. 좌파들이 막 들어오게 한 게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문재인이 진짜 문제예요. 문재인은 제가 무조건 잡아놓으라는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큰 틀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면 한미연합사도 가동되겠지만 유엔사가 가동되면요. 이거는 유럽에 있는 나토 사령부보다 더 좋아요. 근데 이러한 유엔군 사령부를 뒤에서 딱 백업하는 게 뭐냐? 일본 좌위대입니다. 왜냐? 일본 좌위대는 무조건 미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군이 일본에 와서 기름내나 부속내나 그러면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악사라 그래서 그 지원 협정을 이미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공산 세력이 우리를 통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북한 통일하는 게 훨씬 자기네 이득이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해서 남북한이 분단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분단으로 있으면 그들도 안보 비용이 많고 지금 북한이 너무 핵을 갖고 위협하니까 차라리 대한민국이 통일해서 우린 비핵화로 가겠다 해서 그게 낫죠. 그렇게 해서 우리랑 같이 중국, 러시아 막는 게 낫기 때문에 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박근혜랑 같이 가려고, 박근혜는 좀 잘 안 맞지 그렇게 하는 거고 문재인은 견제하는 거거든. 근데 요거를 이 좌파 친북 세력들이 반일 세력을 이용해서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친북에 이용당하는 반일 세력, 그걸 보시면 지금의 정치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유엔 후방사령부가 있어서 유사시는 저게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원한다는 거. 네. 일본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도하는 싫지만 그 업적은 누리겠다는 이 좌파 반일 세력들의 그 허구를 꿰뚫어 보시면 지금 사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긴 설명인데 또 들으셔서 감사합니다.